우리가 즐기는 자연의 소리들도 자연에 존재하는 소리들 가운데 일부일 뿐이다. 물론 새의 소리는 돋보이지만 새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청각 채널로 의사소통을 하는 극소수의 동물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심하자. 새소리 말고도 개구리의 울음, 귀뚜라미의 찌르르 소리, 여치와 매미의 시끄러운 소리도 있다. 원한다면 어스름이 깔릴 무렵에 박쥐가 내는 소리도 넣자. 내친 김에 이렇게 묻고 싶어진다. 파리와 전갈이 명금류처럼 달콤하게 노래를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덜 싫어하게 될까? 미국의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의 저서 인간 존재의 의미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오늘 작가의 방 찾아가는 문장의 소리 특집 제주도 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산 다녀왔고요. 강원도 횡성 다녀왔고요. 세 번째로 찾아가는 문장의 소리가 이 제주도, 특히 이 또 소심한 책방인데요. 아마 이곳에 와 주시겠다고 먼저 연락을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관객분들이셔서 모두 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크신 분이지 않을까 싶어서 한편 기쁘고 더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이 책방에서 저희 정말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다닥다닥 붙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더 숨소리까지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 이 두 분도 역시 이 책방과 가장 잘 어울리는 분들이에요. 오늘 작가로 모신 분들은 김민정 시인, 강지혜 시인이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강지혜 시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제주도민이시고요. 87년생이시라고 하네요. 참 좋을 때입니다. 2013년도 세계문학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올해 봄에 첫 시집 내가 훔친 기적을 출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민정 시인은 인천이 고향이시네요. 그리고 1999년 문예중앙 신인문학상을 통해 등단하셨고요. 시집으로 나르는 고슴도치 아가씨, 그녀가 처음 느끼기 시작했다, 아름답고 쓸모없기를 이렇게 내셨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과 여기 오신 관객분들,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비행기 타고 왔고요. 파주에서 왔어요. 파주에서 제주를 온 거였고 늘 그렇듯이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살고 있어요. 네. 그 거짓하면 또 모두 귀가 솔깃해지셔서 네, 바쁘다는 핑계로 내일 전화할게 이러면 전화 안 하고 내일 넘겨줄게 이러면 내일 안 넘겨주는. 오늘 5시까지 오시기로 하셨는데 6시에 도착하셨거든요. 네. 그런 약간 사소한 거짓말. 네, 강지혜 시인도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민으로 살고 있는 강지혜고요. 문장의 소리 저도 구성작가를 조금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제가 구성작가 할 때도 DJ셨던 김민정 시인과 지금 현재 DJ를 하고 계신 김진여 시인이랑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얘기를 듣는데 왠지 87년생의 목소리 같지 않나요? 이 뭔가 어린 목소리가 참 부럽네요. 제주도 자주 오세요, 김민정 시인은?
아니요. 자주 올 일이 별로 없고 올 2월에도 왔다가 거의 늦은 비행기를 타고 왔다가 그다음 첫 비행기 타고 올라가고. 너무 바쁜 척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지금 6시에 도착하셨는데 내일 몇 시에 가세요? 내일도 일찍 가요. 어마. 네. 보통 이제 하루 오시면 이게 좀 여행 좀 하시고 올라가시는데.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운전을 할 줄을 몰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올레길이 잘 되어 있거든요. 네. 걷는 거 안 좋아해요. 제주도에 이렇게 잠깐씩 다녀가시니까 이런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진짜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 안쪽까지 깊이 들어오는 일은 별로 경험이 없으시겠어요? 전 오늘 처음이었어요. 약간 어떠셨어요? 충격이었어요. 어떠셨어요? 아무도 안 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어떻게 다 찾아서 오지? 그렇죠. 저희도 오면서 걱정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주에 오면 제가 약간 이제 직장을 한 19년 정도 다니고 있어서 스트레스를 보통 사람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냥 좋은 호텔을 잡아놓고 그냥 3박 4일이고 그냥 호텔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는 그 머금을 하려고 제주도에 왔었거든요. 네, 그게 제가 했던 여행이었어요. 근데 오늘 내려오면서는 이게 뭔가 패턴이 바뀌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호텔보다 더 조용하죠. 아니, 그러니까 호텔은 조용해서 갔다라기보다 운전을 못하고 보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고 사람이 싫으니까 처박혀서 새끼를 다 호텔에서 먹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것도 포기하게 됐던 게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너무 들어오니까 제가 이제 밥을 혼자서 계속 먹으니까 아저씨들이 중국 남자들이 계속 와서 말을 거는 거예요. 너무 예뻐서 자꾸 아니 그래서 처음에는 노 메이크업으로 막 밥 먹고 그러다가 신경이 쓰여가지고 계속 밤에 화장하고 내려가고 막 혼자도 술 먹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신경이 쓰여서 못 있겠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없으니까. 근데 뭔가 이거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게 제가 이제 파주에 사는데 거기도 이렇게 논길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네. 네. 논길 되게 좋지 않아요? 뭔가 파주와 제주가 동질감을 느끼는 공간으로. 왜냐하면 거미줄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시골을 살면서. 저도 이제 집을 파주 사는데 밤에 깜깜해졌을 때 어디선지 모르는 곳에서 갑자기 턱 하고 얼굴이 걸려요.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얼굴에 세상에서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라는 거를 시골 살면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골 출신이에요. 전 경기도 양평 출신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저에게 있는 거미줄의 이미지는 아침에 이슬 맺혀 있는 이런 어떤 영상에서 보던 거미줄의 이미지였는데 이게 밤에 얼굴에 부딪히는 거미줄. 그러니까 시의 차이도 있을 거예요. 음습하고 막. 너무 직진을 하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제주도에 대한 에피소드나 이미지가 이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시네요. 강재 씨는 지금 여기 살고 계시니까 근데 고향이 이곳은 아니시잖아요. 서울이 고향이시잖아요. 서울. 제주도에 어떻게 내려오셨고 결심하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으셨나요? 제가 사실 꿈꾸잖아요. 제주도로 내려와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네, 되게 많이 듣는 얘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내려오게 됐냐. 뭐 젊은 사람들이 뭐 남편이랑 둘이 왔으니까 원래 뭐 이런 일을 했냐 되게 많이 질문을 듣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정말로 아무 생각이 없이 제가 예전에도 뭐 문장의 소리 파문에서도 그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돌아다니면서 사는 거를 좀 꿈꾸고 있거든요. 맨날 다른 곳에서 살고 싶은데 그러다가 혼자 어떻게 제주도에 여행을 왔는데 이제 그때 저는 종달리에서도 한번 묵었었어요. 여기 조용하고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좀 여기가 소심한 채방조차 들어오지 않던 시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조용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매료됐고 하필 그때가 가을, 지금처럼 가을이었는데 제주도는 진짜 여름이나 겨울에 왔었다면 아마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가을에 여기에 오는 바람에 요새 말로 덕통사고를 당한 거죠. 제주도에. 그래서 완전 빠져가지고 한 어느 정도 이제 남편이랑 정리를 하다 보면 제주도에 가려면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다 버려야 되는 거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 두 개씩 하다 보니까 어떻게 오게 된 것 같아요. 그 참고로 강재 씨는 부군하고 같이 식당 조그만 비스트로를 운영하고 있으시대요. 근데 종달리 근처가 아니고 여기서 제일 먼 서쪽 끝. 그래서 뭐 거의 서울과 부산 거리라고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주도 내에서. 안 가요. 동쪽은 처음 왔어요. 종달리에 처음 오신 것 같다고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주도에 살고 있으셔서 네, 그런 점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작품 얘기 조금 나눠볼까요? 김민정 씨는 사실 제가 문장의 소리 하면서 많은 작가분들 특히나 첫 시집이나 첫 소설집을 내신 분들을 모시는데요.
제일 많이 이름이 거론되는 분이 김민정, 편집자 김민정 시인이 많이 호명돼요. 이유가 모든 제목을 김민정 시인이 결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민정 시인의 시집의 제목은 어떨까? 막 저도 너무너무 기대하며 시집을 감사하게도 받았는데 정말 영락없다고 해야 되나 이걸. 아름답고 쓸모없기를이라는 제목을 본인이 지으신 건가요? 네. 중이 제 머리를 깎는군요. 네. 이 제목을 생각해내시고 결정하시고 어떠셨어요? 사실 이게 조금 어렵고 무거운 말이기도 큰 말이잖아요. 아름답고 쓸모없기를이라는 말 자체가. 제가 두 번째 시집을 내고 한 5년 동안 시 한 편도 안 쓰고 남의 책만 만들었어요. 제가 출판사에서 일하거든요. 두 번째 시집까지 내고 나는 시인으로 끝났다. 왜냐하면 남의 책이 더 재밌고 별로 시가 재미없었고 쓰지 말아야겠다. 시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일부러 하기 싫어서 두려워서. 그래서 한 5년 동안을 안 쓰다가 경북 울진에서 주운 돌 하나를 가지고 이제 이 시를 쓰게 됐었고 사실 제목을 먼저 썼어요. 근데 제목이 너무 내가 쓰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걸로 표제로 시집을 내야지라고 생각했던 건 아니고 이걸 써놓고 나니 시로 약간 열린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아름답고 쓸모없다라는 말로 포용되지 않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단추를 되게 좋아하는데 단추구멍은 없는데 매달려 있는 단추를 생각해 봤어요. 구멍이 있어야 단추의 기능을 하지만 그 자체로도 예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거죠. 우리 어차피 죽을 건데 이렇게들 사는 거. 그러니까 제 앞선 두 권의 시집에서는 아름답다라는 말조차 나오지 않아요. 세상에 가장 추한 것만 따라다녔거든요. 더럽고 막 이런 거.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순간 제가 닭살스러워져서 제가 그걸 못 견디기 때문에 안 하려고 막 발버둥을 쳤는데 생각을 해보니 소방관 아저씨들도 보게 되죠. 우리가 불길이 있으면 빠져나오려고 미친 듯이 그럴 때 뛰어드는 그것은 뭘까? 참 아름다운데 생으로 참면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은 이거를 발견하고 나니 사람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앞선 두 권은 첫 시집은 날라다녔고 두 번째 시집은 옹알이 정도를 했는데 세 번째 시집에 뭔가 정리하려고 보니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좀 그런 경험을 글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을 잘 못했던 거예요. 그거를 제가 스스로한테 확인받고 이제 이 제목으로 시집을 내게 된 거죠. 그래서 시집 곳곳에 지금 말씀들이 되게 잘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읽어보신 분들은 지금 김민정 시인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너무 잘 아실 테고 아직 못 읽어보셨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이 말씀을 잘 새겨서 보시면 시집이 정말 이렇게 말 그대로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하고. 아름답진 않아요. 여전히 이제 욕이 막 있고 더러운 얘기 많아가지고 그렇진 않아서. 이전보단 덜해요. 네. 이전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맞아요. 이전이 그때 조금... 이미 다 더러워가지고 이제 더 이상 네. 그죠. 그러니까 좀 차이면 낭송할 수 있는 시가 생겼어요. 방송에서. 그 전에는 삐삐삐 막 이러면서 방송 도저히 방송에 불가. 나갈 수 없는 맞아요. 것들만 있었는데 이제 낭독할 수 있을 시가 처음으로 생긴 거죠. 제가 그 기억에 남는 게 제가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 김민정 시인 시를 꼭 읽어서 주는데 줄 때마다 제가 순간 당황하는 막 19금 처리를 해줘야 되는 이거 삐 읽다가 제가 삐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시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 시집은 어딜 가서도 제가 충분히 읽을 수 있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이제 진짜 시 제목 저도 고민되면 사실 김민정 시인아 맨날 이렇게 늘 바쁘셔가지고 뭐 이렇게 맨날 이렇게 잠깐 보고 또 안녕 뭐 잠깐 보고 안녕 이러지만 과감히 물어봐야겠어. 이 시집 제목은 어떤가요? 하면 뭐 져달라는 얘기예요. 결정을 해달라. 그건 아니야. 부정 정도는. 심하게 하죠. 그거는. 네. 좀 겁나네요. 그 강지혜 시인 제목 어떠세요? 물어봅시다. 제가 편집자가 아니니까 노코멘트. 네. 이것도 그런 룰이 있군요. 네. 내가 훔친 기적이라는 제목 강지혜 시인 어떻게 시집을 읽다 보니까 시집 곳곳에 있는 제 말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던데 네네. 어떻게 만들어진 제목인가요? 김민정 쌤 같은 경우는 진짜 제목을 요새 말로 진짜 기깔나게 뽑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능이 저한테는 좀 없어요. 그래서 제목 띵띵 제목고자라고 하는데 진짜 무슨 과외가 있으면 배우고 싶을 정도로 제목을 잘 못 뽑는 편인데요. 그래서 표제작을 보통 많이 이제 가지고
표지를 하거나 아니면 시의 한 구절에서 따오거나 요새는 이런 방식들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마음에 딱 이렇게 드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고 있었는데 저랑 같이 이제 합평 공부하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출판 관련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감이 되게 좋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보다가 등단작인 기적이 너에게 좀 되게 중요한 의미인 것 같으니 당신이 훔친 소금이라는 시에서 그것을 좀 갖고 와서 그 훔치다라는 동사를 또 네가 뭔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네가 기적을 훔쳤던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냐 해서 만들어줬고 저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네, 이걸로 고민 없이 얘기만 들어도 되게 애정이 느껴지는 역시 제목을 지어줄 땐 애정. 민음사 책 표지에 어울리는 제목이에요. 이 평가 바로 들어가셨죠. 그 느낌을 저는 되게 많이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문학동네 시집을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그 제목을 꽂혔을 때 이런 글자가 저희가 이제 신신명 SM 신신명을 쓰고 있는데 그게 아마 훔치 되게 강렬한 느낌을 저희는 되게 적나라한 시집이거든요. 컬러 하나랑 폰트로 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민음사에서는 되게 잘 어울리는. 네. 감사합니다. 저 뉘앙스로 되게 많이 시집의 표지를 이미지로 일단 그려보시는 거군요. 김민정 시인 시집 한번 보시면 오늘 절기 중에 내일이 무슨 절기인 줄 아세요? 추분. 가을. 무식해서 9월인데 춘분은 조금. 아니, 제가 막 오면서 김춘수 선생님 나오는 시간. 맞아요. 거기엔 또. 내일이 추분인데요. 김민정 시인 시집에는 절기, 24절기 중에 몇 절기들이 시에 많이 사용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나이가 들면서 든 생각 중에 기상청 일기예보는 믿지를 않는데 절기는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공기가 막 바뀌는 느낌을 겪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텐데 고구망종, 하지, 소서 뭐 등등 이런 절기를 시에 가져오신 뭐 연작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어쨌든 연작 느낌인데요. 그 24절기 같은 거에 매료되신 이유가 있나요? 일단 추분이 없네요, 제 시에. 그래서 별로 이렇게 느낌이 없어서 제가 내일이 무슨 건지를 까먹은 것 같고요. 내일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역시 박사님이라서 나는 제가 진행자니까 준비를 해야죠. 아니 진짜 이 말이 왜 중요하게 들리냐면 제가 이제 바쁘게 살다 보니까 달력이 되게 중요해요. 저는 그 농협 이런 데서 주는 달력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그림 있는 거, 별 날짜가 다 이렇게 있잖아요. 숫자만 이렇게 크게 있는. 네, 그리고 거기 빨간 걸로 맞아요. 날짜 이렇게 뭐가 있는데 사람을 만나는 거를 저는 이제 휴대폰도 열심히 쓰지만 손으로 쓰는 걸 되게 믿어요. 그래서 누구랑 뭐 하는 날을 다 깨알같이 적어 놓다 보니 막 이제 그 빨간색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날.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이번 시집이 이제 사람이 나오는 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 그때가 되게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만들 것들을 오래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이 뭐 춘분이 아니냐라고 말을 했던 이유도 김춘수 선생님 만났던 날이 봄인데 10몇 년 전에 만났는데 그 봄에만 되면 선생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때 아기 때는 못 쓰고 한 10몇 년을 묵히겠다가 이제 제가 이제 썼는데 그렇게 치니까 어떤 계절마다 사람들의 이제 기억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 이제 메모를 많이 하고 일기 쓰다 보니까 그걸 좀 정리하게 된 거죠. 예. 되게 좋은 기억 방식인 것 같기도 해요. 숫자로 하면 사실 매년 같은 날이 되니까. 근데 뭐 그런 방식으로 좀 자기만의 관계를 특별하게 설정하는 것. 근데 사람마다 계절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신기하게 되게 더운 놈이 있고 뭘 얘기해도 더운 놈이 있어. 그래서 막 야 너 더워 막 이렇게 하는 애가 있고 뭘 해도 막 뭘 좀 여러 개 입어야 될 애가 있고 막 그런 느낌이 나서 사람마다 그런 걸로 제가. 네, 여러분 느끼셨죠? 김민정 씨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저는 어떤 계절인가요? 막 묻고 싶지 않아요. 그죠? 평가에 굉장히 능하신. 아니 이제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다가 책을 만들 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친구들이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고를 때나 뭐 표지 컬러를 고를 때나도 계속 머릿속에 몇백 명이 돌고 있는 느낌이 있는 거죠. 네, 김민정 시인의 인간에 대한 애정. 관심 얼마나 밥 벌어먹고 살라고 다 이런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강지우 시인의 시집에 보면 그 부로 1, 2, 3부가 구성되어 있던데, 네, 그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왜 나눈 기준 같은 거 어떠셨어요? 전 개인적으로 2부의 시들이 참 좋더라고요.
네, 2부. 정작 본인은 되게 처음 느끼는 아니 그러니까 1부, 2부, 3부를 구성할 때도 뭔가 이렇게 작가들이 의도가 있잖아요. 네. 첫 번째 1부, 2부, 3부가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제가 갖고 있던 되게 사로잡혀 있던 어떤 지점들을 시집을 펴려고 모아놓고 보니까 사로잡혀 있던 게 조금 오히려 좀 딱 챕터별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1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사회적인 내가 도시인으로서 살면서 계속 부딪히는 도시와 나나 어떤 사회와 나 같은 거 그런 거 좀 관객분들한테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질문을 드렸긴 한데 나눴던 게 있었고 2부가 되게 그 제 유년에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있고 3부가 이제 약간 좀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들 하고 싶어하는 작업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너무 좀 순차적으로 나눈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유년을 앞으로 오래 돌려다가 네, 중간으로 끼면 좀 이게 볼륨이 좀 생기겠지 하면서 넣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네, 그 아마 또 강제 시인의 시집을 여러분이 읽어보셨다면 이분이 앞서 난 이주를 자주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삶을 산다라는 말이 또 이해가 잘 되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 일본에서도 살아보셨다고 하고 그죠. 제주로 지금 정착하셨고 제가 조금 전에 물어봤거든요. 여기서 아주 살 거냐? 아니라고. 난 또 딴 곳으로 가고 싶다고. 일단 집 계약 끝날 때까지만 있어 보려고 한다고. 그 시집에서도 나와 있지만 뭔가 이렇게 계속 이주를 하는 운명을 만나게 된 왜 이렇게 자꾸 이주를 하고자 하는 욕망 같은 게 발생할까요? 보통 정착하고 싶어 하지 않나요? 이사 가는 걸 되게 힘들어하기도 하고. 네, 어디서 읽은 적이 있는데 이사가 이혼 전으로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뭐 통계, 그런가요? 네, 그런 통계가 전 있대요. 이사 좋아하는데. 네, 저도 이사를 좋아하거든요. 새 거 좋아해서 그래. 새 거. 아니요, 새 거 아니 사지 않아요. 그 흔 것들을 계속 갖고 와서 재배치하면서 이렇게 버리는 재미가 아니요, 있어요. 왜 새 집으로 이주하면 뭐가 좀 새롭잖아. 그러니까 새 느낌. 그런 것도 약간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아무래도 영마의 영향이 있는 것 운명이야, 그냥 같고, 운명? 네. 그것도 있는 것 같고, 예전에 한번 어쩌다가 초본을 뗄 일이 있어서 초본을 한번 떼봤는데 3장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 좀 슬픈 얘기지만 가난해요. 왔다 갔다 이제 부모님께서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 서울 등지를 많이 돌아다니셨고, 또 제가 본 적은 전라도에 있는데 전라도에 살던 아빠와 서울 그 경기도 쪽에 살던 엄마가 만나서 저를 낳고 이주를 하면서 살았던 삶이 저한테 약간 있는 것 같고, 저도 또 어딘가에 한 군데 이렇게 좀 앉아서 오랫동안 이렇게 있으면 뭐랄까 그냥 약간 좀 더 쑤시기도 하고, 여행 가는 것보다도 새로운 데 살겠다고 마음 먹는 게 좀 저한테는 좀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래서 전세 기간 2년 이런 게 좀 괜찮은 제도. 네, 괜찮은 괜찮은 제도. 시스템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떠세요, 김민정 씨는? 저랑 이주 반대예요. 좋아하세요? 아니, 전 싫어해요. 그러니까 몇 번 해봤는데 힘들더라고요. 이사는 그러니까 힘들게 생각하면 되게 힘들고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게 간단한 일이라고 저도 저는 이상하게 결혼하고 나서 이사를 거의 2년에 한 번씩 다니고 있는데, 저는 생각보다 버리는 것들을 찾고 버리는 것들을 분류해서 막 이렇게 숨어 있는 것들을 버리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전 잘 못 버려요. 근데도 맥시멀한 삶을 살고 있어요. 맨날 버리는데. 저희가 이제 시집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너무 시읽기 좋은 밤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두 분의 목소리로 각각의 시집에 있는 시들을 한 편 먼저 읽고 이야기를 더 들어볼까 합니다. 강제 시인부터 읽어볼까요? 네. 어떤 시를 관객분들과 청취자분들께 들려주시나요? 제 시집에 있는 시 중에 장마라는 시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네, 장마. 가을인데, 그죠? 네. 장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 여름이 시작되면 침을 뱉으며 계단을 올랐다. 목덜미에 땀이 흐르고 싸구려 합판으로 만든 오래된 문. 열쇠를 아무리 세게 돌려도 한 번에 잠기지 않았다. 천장 페인트가 머리 위로 툭툭 떨어졌다. 부식물이 입에서 버석거렸다.
비가 새고 청거북의 등껍질이 하얗게 질렸다. 아버지는 그를 싱크대에 버렸다. 장마철이 되면 아버지가 내 방 천장을 임신시켰다. 비가 올 때마다 천장이 부풀어 올랐다. 엄마가 없는데 동생이 생길까봐 무서워 많이 울었다. 하지만 쌍둥이들의 울음소리에 옆집 굿하는 소리까지 아무도 나 같은 거. 천장의 자궁이 곧 터질 것 같았다. 키가 작은 나는 폴짝 뛰어 시칼로 벽지를 찢었다. 핏덩이들이 내 머리 위로 쏟아졌다. 거칠게 끊어진 탯줄. 쌍둥이들은 모두 참외 배꼽이었다. 등껍질을 챙겨둘 걸, 냉동실에 넣어둘 걸. 방이 아기들로 가득 찼다. 신생아는 태어난 후 3개월 동안 물에 던져도 수영할 수 있댔는데 내 동생들은 빗물이니까 빠져 죽을 걱정이 없었다. 아기들이 내 발목을 잡아 끌어 가장자리에 이빨이 잔뜩 난 산호를 보았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장마. 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한 편 읽어주셔서 저도 좋은데요. 이 시를 골라서 이 자리에서 읽어주신 이유를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장마철은 다 지났지만 가을의 분위기랑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는 조금 잘못 골라온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저 시골집이 이렇게 새로 짓기 전에 옛날에는 막 흙벽에다가 이렇게 천정도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 오면 불룩하게 늘어진 그 이미지가 너무 생생하게 와닿고 그 툭툭 차거나 찢어서 물 쏟아내고 이랬었던 그 장면하고 너무 잘 겹쳐서 재밌게 또 아프게 잘 들었는데 이런 시를 쓰실 때 느낌은 어떤지도 좀 궁금해요. 보통 아픈 얘기거나 조금 기억하기 싫은 장면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랄까 시를 쓰다 보면 아프면서도 한 번쯤은 결국에는 써야 되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생기는데 이것도 역시 그때의 그런 감정으로 썼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하면 좀 부끄러운데 쓰고 또 막 울기도 하고 고치면서 또 울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여드름이나 뭔가 종기 났을 때 결국은 터져야 낫잖아요. 네. 극도로 아프잖아. 터트릴 때. 네, 그죠? 맞아요. 그런 덜 순간이 익을 때 터트리면 진짜 아프죠. 맞아요. 덜 익을 때 터트리면 또 나오지도 않아. 네. 그죠? 어떻게 잘 익었을 때 나온 것 같은가요? 덜 익었을 때 건드리기 시작해서 익을 때부터 그렇군요. 네,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건드렸다가 해서 좀 오래 고쳤던 시인 것 같아요. 상처도 잘 왠지 아물었을 것 같은. 공보가 안 되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장마시 잘 들었고요. 김민정 시인의 시도 한 편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시 읽어주시나요? 전 내일 추분인데 춘분이라고 했던 김춘수 시인. 네. 춘분하면 춘수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춘분하면 춘수. 머리가 희게 센 할머니가 매실차 3잔을 탁자에 놓고 갔다. 사모님은 아니라고 했다. 잔의 크기며 모양새가 제각각이었는데 서두르는 이가 없어 가장 큰 잔을 내가 들었다. 뜨시지도 차지도 않았다. 선생은 거실 창을 한참이나 쳐다보시었다. 일행으로 동행한 사진작가나 나나 셋이다가 초면이었던 만큼 선생을 따라 한 방향을 바라보는 일이 그럭저럭 예의 같아 그리하였다. 넓적한 갈색 뿔테 안경 너머 깡 마른 선생은 손잡이 없는 작은 표주박과 닮아 있었다. 작고 오목한 것이 애초에 물을 퍼낼 용도가 아니라 전주 한지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던
철제 금속으로 형을 뜬 장식용 박 같았다. 아내가 아프오. 물쟁반을 든 할머니가 안방문을 열었을 때 나는 직사각형으로 드러누운 푹 꺼진 보료를 보았다. 흑만이 사각형의 기억을 갖고 있는 건 아니구나. 이불과 베개도 네모라서 네모라고 메모하는 참인데 어쩌면 좋소. 아내가 할 줄 아니 나는 평생 은행 한 번을 안 갔겠지 않소. 나는 그만 아주 큰일이 났소. 나는 들고 간 미음삽한 김춘수 시전집에서 선생의 시 은종이에 끼워뒀던 은색 껌종이를 꺼내어 접었다 폈다. 사지 달린 은색 거북이 한 마리 댁내 탁자에 놓아두고 왔다. 훗날 선생은 1999년 4월 5일 새벽 5시경이라 아내의 임종을 기억해내시었다. 우리가 처음 본 게 언제였더라? 오랜만에 만난 사진작가와 술잔을 기울이다 1999년 이른 봄쯤이라는 계산을 마치는 데는 선생의 아내 사랑이 컸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춘수 시인을 뭐 인터뷰 하시던 자리였나요? 아니면 네, 그러니까 인터뷰 하러 갔죠. 99년에 선생님을 뵈러 갔는데 근데 그때 저는 그때 아기 기자여서 막내 기자여서 선생님의 목소리가 녹음이 된 거를 이제 제가 귀에 이렇게 들으면서 녹취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이렇게 있는데 저는 김춘수라는 사람을 교과서에서 봤잖아요. 교과서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이 사람은 농부나 어떤 일하는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냥 뭔가 이렇게 가지런히 놓은 어떤 장식품 같은 느낌. 박제된 느낌 같은 거였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표지박이라고 표시하니까 얼굴이 너무 작은 거예요. 저는 얼굴 크잖아요. 근데 얼굴 너무 작아가지고, 아, 정말 작은데 안경이 또 너무 크고. 근데 저 처음 봤는데, 그때 제가 이제 24살밖에 안 먹었을 때인데, 처음 보는 나를 앉혀놓고 막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진짜로. 근데 일평생 한 번도 은행을 가거나 전기세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 사모님이 다 하고 살고 시만 쓰고 이렇게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큰 걱정이 난 거지. 그러니까 처음 보는 나한테 막 걱정을 막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시를 쓰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제 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전혀 못 하고 99년에 만난 거를 제가 작년에 썼으니까 오래 묵힌 거죠. 올해 내가 이제 묵혀서 막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 뭔가 내가 이제 뭔가 더 얹은 건 없었나 뭐 MSG 너무 많이 탄 건 없나 혼자서 막 그걸 여러 번 이제 하다가 아 이쯤 되게 거리를 놓고 내가 썼구나. 사람들 앞에서 김춘수를 미화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본 거는. 왜냐하면 다 못 보니까 못 봤으니까 말해주고 싶은 느낌이 있어서 이 시를 이제 한달음에 써게 됐던 거죠. 예. 그 공교롭게 제가 김춘수로 박사 논문을 썼는데요. 그 후기 시가 다 아내에 대한 시였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지금 듣고 보니까 이 만남 이후 김춘수 시인이 왜 후기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왜 그렇게 아내에 대한 시를 썼는지 이 지극함이 그 안에 있으셨군요. 저는 뭐 뵌 적이 없기 때문에 책으로만 사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좀 더 작품을 잘 이해하는. 그러니까 그분이 어린이로 살 수 있게 만든 건 네. 엄마 같은 아내의 힘이었는데 이렇게 방 틈에 이렇게 보는데 보료가 보이는데 보료가 네모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뭐 그거 이제 흙은 사각형의 기억도 넣은 이유가 결국 관처럼 우리가 네모 속으로 갇혀 살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네모의 끄트머리가 저한테도 되게 공포스러웠어요. 네모가 가지는 그 각이 저분은 얼마나 무서울까. 저 방에서 소리가 안 나면 얼마나 두려울까. 그러니까 감정이입이 되게 되더라고요. 어린 마음에도. 이 시를 우리에게 지금 이 시점에 읽어주신 이유는 그러면 뭘까요? 뭔가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아니요, 저는 될까? 이제 이 시를 쓸 수 있었던 게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귀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선생님한테는 아내였지만 우리가 각자 뭐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 있는데 그냥 잊고 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뭔가 그게 뭐 편지가 됐든 엽서가 됐든 뭐 일기가 됐든 어떤 식으로든 사람을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기록의 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공간이라는 것도 기록의 힘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따뜻함을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가을의 봄 시를 읽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가을에 봄의 시를 읽을 수 있다는 점. 아, 참 장명도 잘하시지만 시의 선택도 아주 센스 있게 잘해 주셨네요. 장마를 욕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 장마 듣다 울 뻔했는데. 그러니까 장마 최근까지 있었잖아요. 네, 늦장마. 네. 죄송해요, 그냥 딴지 걸어본 거예요. 네. 우리 이쯤에서 그만 네. 이 자리는 마무리하기로. 네네. 농담이고요. 정말 두 분하고 이야기 너무 재밌게 나누고 있는데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또 한번 깊은 얘기, 즐거운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작가의 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두 분 다시 모시는 것으로 얘기할게요. 인사 나눠주시죠.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은 바위, 푸른 바다 사이로 물질하는 해녀 삼촌의 태왁이 둥실 떠다니고요. 부드러운 오름을 천천히 따라 걷다 보면 노루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신비롭고 아름다운 우리들의 섬. 그곳 생각을 하면 마음에 단어 하나가 사무치네요. 그곳에서 흐르는 단어 양양입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저는 양양이라고 합니다. 와, 오늘 저희 문장의 소리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문장의 소리인데 오늘 세 번째로 이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 마을 이름 뭔지 아세요? 종달리. 다 제주도민이세요? 아니면 육지 사람? 종달 하니까 이거 뭔가 새소리가 계속 울려 퍼질 것만 같은 이 좋은 종달리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 라디오 팟캐스트로 청취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계속 좀 싣고 싶어가지고 계속 말을 걸어야 되겠네. 말씀을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네. 그곳에서 흐르는 단어라고 제가 이제 어떠한 단어들, 마음에 담아가지고 그 단어로 이야기 나누는데, 이제 뭘 하면 좋을까? 이번에 제주에서는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제주잖아요, 제주. 그래서 이 섬이라는 단어. 그리고 지금 가을이잖아요, 가을. 너무 좋은 가을이어서, 이 가을과 섬이라는 단어를 두고 도대체 뭘 선택할까 하다가 도저히 선택할 수가 없어서 두 개를 다 하기로 했어요. 오늘 가을이라는 단어와 섬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가을 사실 여름, 봄, 겨울이라는 단어도 참 예쁘지만 저는 이게 가을 하면 마음에 청량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고 또 섬 하면 조금 어디에도 연결되지 않고 이렇게 홀로 고독하게 떠있는 섬, 이 단어는 또 어떻습니까? 이 두 단어를 오늘 여러분들이 좀 마음속에 담으시면 좋겠어요. 섬에서 지금 여행하시는 중이신 분은? 거의 여행자분들이 오셨고 그럼 제주도민은 거의 지금 안 계시는 거네요. 제주도민들께서 많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가을 하고 섬이라는 단어로 어떤 이야기들 있으세요 하고 한번 적어주세요라고 했을 때 적어주셨거든요. 지금 혹시 계속 적고 계시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던져주시면 돼요. 저희 가깝게 있어서 그 이야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한번 적어주신 거 어제와 다른 가을볕을 맞으며 강하고 따갑게 느껴지는 가을의 얼굴, 가을의 첫인상, 할머니처럼 아이고 이래서 가을볕에 곡식이 있고 가을볕에 며느리를 농사일에 보낸다고 하는구나. 높은 하늘과 높은 일교차, 한층 강렬해진 가을빛, 2017년 가을의 첫 인상 이렇게 써주셨네요. 저도 할머니가 아직 안 되었지만 가을 되면 다 이렇게 특히 서울에서는 그런 거 잘 못 느끼지만 어디 시골이나 이렇게 지방 가면 논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걸 보면 저도 할머니처럼 그렇게 이런 말 하게 돼요, 진짜. 아이고, 이래서 가을볕에 며느리를 농사일에 보내는구나, 이런 마음. 네. 섬이라는 단어로는 이렇게 써주셨어요. 나에게 섬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제주도이다.
누군가에게는 신비롭고 아름답기만 한 곳이겠지만 나에게는 애증의 섬인 것 같다. 그러니까요. 저도 아까 오프닝을 할 때 이렇게 신비롭고 아름다운이라고 했는데 육지 사람들에게는 진짜 아름답고 신비롭지만 정말 이 섬에 계시던 분에게는 애증의 공간이 될 수도 있네요. 육지의 삶이 버거워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을 땐 따뜻하게 안아주는 편안한 곳이었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나가기에는 불편함이 많은 곳인 듯하다. 큰 변함 없는 이상 좋다 싫다를 반복하게 되겠지라고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섬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섬에 대해서 아름다움 그리고 육지에서 맛보지 못했던 정말 고립감 조금은 쓸쓸함 이런 거 느끼실 텐데 저는 그런 쓸쓸함과 고립도 있지만 또 섬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온전히 혼자서 존재하는 뭔가 어떤 당당함 같은 게 섬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기도 해요. 섬에 저는 요즘 이 섬에서 서울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섬에 오면 지금 당장 내가 또 저 곳으로 뭐 친구들 곁으로 나의 어떤 복잡한 삶 속으로 바로 갈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여기 이 공간에 홀로 놓이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생각도 많이 하곤 합니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네요. 가을. 낙엽이 뒹구는 가을날 시집을 안 사면 무엇을 사나요? 이분 누구세요? 오늘 여기 시집 엄청 많거든요. 돌아가실 때 여기는 책방이잖아요. 종달리에 있는 작은 책방, 소심한 책방이지만 정말 소중한 책방. 여기서 가실 때 한번 둘러보시고 책도 한 권씩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집을 안 사면 무엇을 사나요? 가을이면 정은교의 사랑법을 읊조린다. 떠나고 싶은 자 떠나가게 하고 잠들고 싶은 자 잠들게 하라. 그리고도 남는 시간은 침묵할 것. 가을은 침묵해야 할 때, 그리고 내 자신 안으로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블랙홀이 열리는 축복의 계절이다. 조용히 나는 나를 만난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가을을 제대로 만끽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가을이 낙엽 뒹구는 가을날 시집을 안 사고 시집을 안 읽으면 뭐 하세요? 먹는다. 가을에 특별한 별미가 있나요? 전어. 맞다. 가을은 전어의 계절이어서 맞다. 그걸 잊고 있었구나. 전어 이제 아마 곧 들어갈지도 모르거든요. 전어를 열심히 드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가을이면 왠지 이렇게 좀 낭만적으로다가 누군가에게 편지도 좀 쓰고 싶고 그 노래 있잖아요. 가을 편지라는 노래. 가을 편지.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이게 시인 걸 아세요? 고은 선생님의 시를 김민기 선생님이 곡을 붙이시고 이동원 가수가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 시를 한번 또 찬찬히 읽어보시면 정말 또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지실 것이고 또 가을에 제가 있어 보니까 이 섬의 저녁은 무척 빨리 오더라고요. 이제 곧 한 7시부터 어둑어둑해지면서 깜깜한데 도시에는 건물들 불빛들이 빛나고 있어서 어둠 잘 느끼지 못하지만 여기는 정말 어두워지면서 사람도 다 집으로 돌아가고 사실 낮에도 사람이 잘 없게요. 거리에 사람이 없는데 그 있던 몇 명의 분들마저 집으로 다 돌아가시고 가로등 몇 개 있는 주황 불빛 가로등만 이렇게 아늑하게 밤을 밝혀줘요. 그 밤 시간 동안 뭐를 할까? 시집 읽어야지. 시집 사가서 시집 안 읽으면 그 밤, 긴 밤을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섬에서. 그래서 제가 그 가을맞이로 이 책방에서 얼마 전에 사간 시집 있거든요. 이 가을밤을 함께 보내기 위해서 아껴서 읽고 있는데요. 정말 따뜻한 시집이에요. 7월에 발표가 되었으니까 신보선 시인의 오늘은 잘 모르겠어라는 시집입니다. 우리 다 오늘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가을날 제가 이렇게 책장을 펼치면서 어떤 시를 나누면 좋을까 하다가 제목만 보고 일단 골랐어요. 좋은 밤이라고. 가을 섬에서의 좋은 밤. 좋겠는데? 그렇다면 이 신보선 시인의 좋은 밤은 어떤 밤일지 제가 한번 낭독을 해볼게요.
좋은 밤, 신보선. 밤이 올 때까지 밤에 대한 책을 읽는다. 책장을 덮으면 밤은 이미 문지방 너머에 도착해 있다. 얼마나 많은 동굴을 섭렵해야 저토록 검고 거대한 눈이 생기는가. 매번 다른 사투리로 맞이하는 밤. 밤은 날마다 고향이 달랐다. 밤이 왔다. 밤의 시계는 매 초마다 문 잠그는 소리를 낸다. 나를 끌고 고독 속으로 들어간다. 낮의 일을 떠올린다. 노인은 물속에 묻히고 싶다며 자전거를 끌고 연꽃 속으로 들어갔다. 노인은 눈물을 흘렸다. 아이들은 살 수 있었다고, 최고의 악동은 살아남는다고, 지구 어딘가에서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반드시 만날 거라고. 밤의 뱃속에서 돌들이 식는다. 나의 차가운 혀도 뜨거운 무언가를 삼키리라. 낮엔 젊었고 밤엔 늙었다. 낮에 노인을 만났고 밤에 그 노인이 됐다. 밤은 날마다 좋은 밤이었다. 네, 이런 시였습니다. 무언가 가을밤에 이 시 제목 좋은 밤 했을 때 따뜻함 느껴졌지만 읽고 또 곱씹고 해보면 가을밤 특히 섬에서 만약에 혼자라면 혼자 있는 사람의 쓸쓸함 고독 같은 것도 느껴지는 그런 시였어요. 가을밤 섬에서 시집을 안 사고 시를 안 읽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는 옛날 여행을 할 적에 시골에서요. 꼬마 아이를 만났는데 그 가을 하면 또 단풍이잖아요. 단풍. 그냥 아이를 만나서 아이에게 시 쓴 거 있으면 하나 읽어줄래? 라고 했는데 기대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정말 시를 썼더라고요. 9살인데 그 시를 모여있던 어른들은 뭐 삼겹살에 소주나 먹죠. 어른들은. 그런데 그 시를 듣고서 깜짝 놀라서요. 저는 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그 아이가 만든 시로 어른의 이 때 묻은 감정도 좀 섞어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는데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단풍이라는 노래예요. 시작은 이 때 묻은 어른의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후답한 바람이 비에 씻기고 나면 가을이 오는 것은 순간이었지. 어른들이 하늘 높다 외롭다 말할 때 아이는 나무를. 네, 고맙습니다. 아이의 시가 어떤가요? 네. 나무가 친구가 없어서 쓸쓸했는데 비가 와서 친구하자 그러면서 안아줘서 나무가 너무 좋아서 볼이 빨개져가지고 단풍이 되었다. 네. 아마 지금은 나무들이 머리만 살짝 빨갛더라고요. 이제 비가 한 차례 더 내리고 나면 나무가 너무 기뻐가지고 온몸으로 붉게 타오르는 깊은 가을이 올 것입니다. 그 가을 섬 했을 때 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 짧은 시간에 나눌 수 있을까요? 이 좋은 가을, 이 좋은 섬에서 생일을 보내시게 되었다고, 가장 따뜻한 생일이 될 것 같다고 하신 분 계시는데 또 이분께도 가을 좋은 섬에서 맞으시는 생일 축하드리는 의미에서 저희가 준비한 책을 또 선물로 드릴게요. 근데 생일은 10월 7일이라고. 아직 한참 남았는데 일단 근데 10월 7일까지는 쭉 여기 섬에 가을에 행복하게 계신다는 거니까 축하의 박수를 저희가 한번 같이 축하합니다 라고 네 보내드립니다. 그 두 단어를 이 짧은 시간에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담았다가 몸으로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제주 이 섬에서 좋은 가을이 흐르네요. 고맙습니다. 저는 양양이었습니다.
쓸모라는 말은 곱씹을수록 무력해지는 단어 같습니다. 특히 어떤 것에게, 어느 타임라인인지에 따라 쓸모는 매우 커졌다가도 가차없이 작아지죠. 노동을 하는 나의 쓸모, 힘들 때만 연락하는 친구가 너무 행복한 시절의 나의 쓸모, 애정이 식은 너에게 나의 쓸모. 이렇게 되면 나의 쓸모를 내가 판단하는 게 이상한 지경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쓸모가 있었을까 생각하면 어쩐지 쓸모는 무척 무서운 말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였습니다.